세상에, 이 모진 눈보라 속에 웬 핏덩이가 이리 홀로 버려져 있단 말이냐. 경악한 설화가 아기를 들어 올린 순간 강보 사이로 범상치 않은 옥빛 광채가 번뜩이고 산 아래에선 자객들의 서슬퍼런 함성이 산천을 뒤흔들며 다가옵니다. 칼바람을 뚫고 아기를 품에 안은 설화의 등 뒤로 수십 개의 횃불이 짐승의 눈빛처럼 번뜩이며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당장 숨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혹한 속에서도 아기는 울음 대신 기이할 정도로 맑은 눈빛으로 설화를 응시하며 오묘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오늘 밤 이 처절한 죽음의 문턱을 넘은 핏덩이가 훗날 조선의 근간을 뒤흔들 대천재가 되어 돌아올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주모 설화와 훗날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천재 아기의 기막힌 인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매일 야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상 봐주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을 향해 감사 인사 드리옵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당파 싸움의 칼바람이 한양 곳곳을 휩쓸고 지나가던 때였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한산성 발치 아래 조그마한 국밥집에서 시작됩니다. 그 국밥집의 주모는 설화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수수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걸쳤건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몸 구석구석에서 배어 나왔지요. 거친 일을 하는 손이건만 손가락은 가늘고 곧았으며 허리를 굽혀 국밥 그릇을 나를 때도 그 자태가 마치 대갓집 규수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화를 그저 홀로 된 과부라 여기며 은근히 깔보거나 때로는 측은한 눈길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하오나 그 누구도 설화의 진짜 내력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설화는 본디 해민서의 수석의녀를 어머니로 둔 규수였지요. 어린 시절부터 경락과 침수를 익혔고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어머니의 의술을 모두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나 16년 전 그 끔찍한 날,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온 가문이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설화는 간신히 목숨만 건져 이곳 남한산성 밑으로 숨어들었고 그 뒤로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감추며 살아왔지요. 설화의 성정은 강단이 있으면서도 차분하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쉬이 눈물을 보이지 않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는 법이 없었지요. 오직 한 가지, 아들 검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 10번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설화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국밥집은 날마다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남한산성을 오가는 장사치들, 인근 마을의 농부들, 때로는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들까지 이 집 국밥 맛을 보러 찾아왔지요. 설화는 능숙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뜨거운 솥 앞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한 듯 말을 섞어도 설화는 결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웃음을 짓되 눈은 웃지 않았고 정을 나누되 마음의 문은 굳게 닫아두었지요. 밤이 깊어 손님이 모두 떠나고 나면 설화는 부엌 한쪽 마루 밑에 숨겨둔 괴짝을 조심스레 꺼내곤 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의서 몇 권과 은으로 만든 비녀 하나가 들어있었지요. 비녀에는 정교한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해민서 수석의녀의 증표였습니다. 설화는 그 비녀를 손에 쥐고 오래도록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차가운 은빛 위로 촛불이 일렁일 때면 어머니의 얼굴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른거렸지요. 아버지, 어머니, 이 딸이 아직 살아 있사옵니다. 부디 지켜봐 주시옵소서. 설화는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다시 괴짝을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설화에게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낙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들 검이었습니다. 검은 올해 16살이 된 총명한 소년이었지요. 종이를 살 돈이 없어 시장통에서 주워온 파지 위에 글을 쓰는 아들.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천자문을 쓰며 하루를 보내는 아들을 볼 때면 설화의 가슴은 뿌듯함과 안타까움으로 동시에 저려왔습니다. 오늘도 설화는 뜨거운 솥 앞에 서서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설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저 마당 한쪽에서 나뭇가지를 들고 글씨를 쓰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검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설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디 저 아이만은 무탈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이만은 이 어미처럼 숨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솥 안에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설화는 깊은 한숨을 삼키고 다시 국자를 들었지요. 남한산성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작은 국밥집에 어떤 운명의 소용돌이가 몰려오고 있는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설화의 아들 검은 올해 16이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어깨가 반듯하여 멀리서 보면 20살은 넘어 보이는 늠름한 풍채였지요. 그러나 검의 진정한 비범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검에게는 그를 가르쳐 준 스승이 없었습니다. 서당에 다닌 적도 훈장님 앞에 앉아본 적도 없었지요. 그런데도 검은 이미 사서삼경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하면 국밥집을 지나가는 선비들의 이야기를 귀동냥한 것이 전부였지요. 선비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논어를 논하면 검은 부엌 뒤에 숨어 귀를 쫑긋 세웠고 맹자의 구절을 읊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되새겼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으니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총명이었지요. 종이가 귀했습니다. 붓도 먹도 변변치 않았지요. 그래서 검은 매일 아침 마당으로 나가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흙바닥 위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였지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해가 서산으로 기울 때까지 검은 오로지 글씨만 썼습니다. 마당 한쪽을 다 채우면 발로 밟아 지우고 다시 썼고 비가 와서 흙이 젖으면 처마 민먼지 위에 썼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 한 분이 국밥을 드시다가 문득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 글씨가 누구의 솜씨란 말이오? 선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당 흙바닥 위에는 검이 방금 써놓은 글씨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지요. 획이 힘차면서도 유려하고 꺾임이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아니, 이건 왕이지의 필법이 아니오? 어찌 시골 국밥집 마당에 왕이지의 글씨체가 있단 말이오? 그때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한산성 및 국밥집에 신동이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검의 글씨를 구경하였고 어떤 이는 종이를 가져와 검에게 글씨를 받아 가기도 하였습니다. 검에게는 한 사람의 은인이 있었습니다. 석필이라는 이름의 중년 사내였지요. 석필은 책장수를 자처하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는데 유독 설화의 국밥집에는 자주 들렀습니다. 그가 올 때마다 낡은 책 보따리 속에는 검이 읽을 만한 귀한 서책이 한두 권씩 들어 있었지요. 검아, 이번에는 대학을 가져왔다. 열흘 안에 다 읽고 돌려주거라. 석필은 그렇게 말하며
검의 머리를 쓰다듬곤 하였습니다. 검은 눈을 빛내며 책을 받아들었고 열흘은커녕 사흘이면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워버렸지요. 석필이 이토록 검을 아끼는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물론 검의 천재성에 감탄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석필의 마음 한쪽에는 설화를 향한 은근한 정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러나 설화는 언제나 정중하되 거리를 두었습니다. 웃으면서도 눈은 차가웠고 고맙다 말하면서도 마음의 문은 열지 않았지요. 석필은 그런 설화의 높은 벽 앞에서 번번이 겉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검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다 하여 없이 여겼고 국밥집 아들이라 하여 천하게 여겼지요. 아이들은 때때로 검 앞에 서서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야, 애비 없는 자식아. 내 아비가 누군지나 알고 그러느냐? 국밥집 냄새 나는 놈이 무슨 글씨를 쓴다고. 검은 그런 말을 들어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뭇가지로 땅에 글씨를 쓰며 조용히 말하였지요. 군자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너희도 와서 함께 배우지 않겠느냐? 논어 첫 구절이 어찌 되는지 아느냐?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결국 하나둘 검의 곁에 쪼그려 앉아 글씨를 따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검은 그렇게 자신을 놀리던 아이들에게까지 글을 가르쳤지요. 밤이면 검은 어머니 설화가 국밥을 나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뜨거운 솥 앞에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 물에 불어 갈라진 손등을 볼 때면 검의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다짐하였습니다. 반드시 큰 인물이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리라. 이 몸이 출세하여 어머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리라. 검의 이름은 이제 동네를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한산성 아래 국밥집에 문곡성이 내려앉았다는 이야기가 장터마다 떠돌았고 먼 고을의 선비들까지 검의 글씨를 보러 찾아오는 일이 잦아졌지요. 설화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아들의 재주가 빛날수록 혹여 누군가의 눈에 띄어 정체가 탈로 나지는 않을까. 그 천재성이 도리어 화를 부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검아, 아무쪼록 몸을 낮추거라. 재주가 있어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니라. 설화는 아들에게 그리 당부하였지만 어찌 하늘이 내린 별빛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검의 빛은 이미 저 멀리까지 뻗어나가고 있었으니 그 빛을 쫓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검의 16번째 생일이 밝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으며 남한산성 위로 기러기 때가 줄지어 날아가고 있었지요. 설화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이 좋아하는 팥죽을 끓였습니다. 붉은 파탈이 솥 안에서 보글보글 익어가는 동안 설화의 마음도 함께 끓어올랐지요. 벌써 16해로구나. 설화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루 밑 깊숙이 묻어둔 괴짝이 떠올랐지요. 그 안에는 비녀와 의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6년간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물건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낡고 빛바랜 강보와 그 속에 쌓인 옷가락지였습니다. 오늘따라 설화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무언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설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괴짝을 꺼내어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강보가 손에 잡혔고 그 천 위에는
16년 전의 핏자국이 아직도 얼룩져 있었습니다. 설화의 눈앞에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6년 전 한양에서는 피바람이 불고 있었지요. 대군께서 역모를 꾸몄다는 모함을 받으시고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리셨습니다. 대군을 따르던 신하들은 줄줄이 끌려가 목이 베였고 설화의 아버지 역시 대군의 주치의로 누명을 쓰고 처형되었지요. 설화는 가까스로 한양을 빠져나와 눈보라 치는 산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가 눈 속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설화는 무심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을 헤치자 거기에 갓난아기 하나가 강보에 쌓인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기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차갑게 얼어가고 있었지요. 강보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으니 누군가가 급히 아기를 숨기다가 상처를 입은 듯하였습니다. 설화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숨결이 설화의 가슴에 와닿았고 그 순간 설화는 결심하였지요.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이 아이의 어미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강보를 풀어보니 그 안에서 두 가지 물건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왕실의 인장이 찍힌 밀서였고 다른 하나는 용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옷가락지였지요. 설화는 그것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아이가 예사로운 아이가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렸지요. 설화는 밀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든 간에 그것을 아는 순간 자신과 아이 모두 위험해질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지요. 설화는 밀서와 옷가락지를 강보에 다시 싸서 품 깊이 숨겼고 아기를 안은 채 남한산성 아래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였지요. 설화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검은 마당에서 글씨를 쓰다가 어머니의 부름에 안으로 들어왔지요. 설화의 손에 들린 낡은 당보와 옷가락지를 본 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설화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지요. 검은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보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제 것이옵니까? 이 강보에 제가 쌓여 있었던 것이옵니까? 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검은 조심스럽게 옷가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맑은 옥빛이 가을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그 위에 새겨진 용 문양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하였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는 누구이옵니까? 저는 어디에서 온 것이옵니까? 검은 간절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설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그러나 설화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더 크고 더 강해지면 그때 말해주마. 어머니! 검은 다급하게 외쳤지만 설화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나 설화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지요. 검은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밥집 앞에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요. 검이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수하들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양에서 내려온 자들이 분명하였지요. 주모, 주모 어디 계시오?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화는 재빨리 강보와 옷가락지를 검에게 쥐어주며 작은 소리로 말하였지요. 이것을 품속 깊이 숨겨라. 절대로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아니 된다. 검은 고개를 끄덕이며
옷가락지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설화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지으며 밖으로 나갔지요. 수아들은 국밥집 안팎을 둘러보더니 검을 발견하고는 다가왔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검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지요. 내가 그 천재 소년이냐? 글씨를 기가 막히게 쓴다던데 한번 보여주겠느냐? 검은 묵묵히 나뭇가지를 들어 흙바닥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우두머리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부하들과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말에 올라타 한양 쪽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까마귀 떼가 모여들어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설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짐을 쌀 준비를 하였지요. 그러나 채 날이 밝기도 전에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밥집 문 앞에 단검 하나가 깊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종이 쪽지가 놓여 있었지요. 설화가 그것을 집어 들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종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를 파헤치면 모자 모두 죽으리라. 검은 어머니 뒤에 서서 그 종이를 함께 읽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였지요. 남한산성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유독 붉었습니다. 마치 피로 물든 것처럼 말입니다. 협박장을 받은 후 며칠 밤을 설화는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도망쳐야 하나, 숨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지요. 그러나 결국 설화는 전혀 다른 결심을 내렸습니다. 피하면 평생을 피해야 한다. 차라리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나으리라. 설화는 아들검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어 당당히 맞서기로 하였습니다. 미천한 신분으로 숨어 살면 언제든 짓밟힐 수 있지만 세상이 알아주는 인재가 되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지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는 옛말처럼 설화는 도리어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석필 어른, 부탁이 있사옵니다. 설화는 마침 국밥집에 들른 석필을 붙잡았습니다. 석필은 설화의 다급한 눈빛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하였지요. 한양으로 가실 작정이시오? 그러하옵니다. 거미를 성균관 근처에서 공부하게 하고 싶사옵니다. 그곳에서라면 거미의 재주를 알아봐 주실 어른들이 계실 터이니 부디 거처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시옵소서. 석필은 한동안 말없이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설화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결연함이 읽혔지요. 석필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 한양에 아는 이가 있으니 성균관 근처의 작은 방 하나를 구해보리다. 보름 후 설화와 검은 남한산성을 떠나 한양으로 향하였습니다. 국밥집은 마을 사람에게 맡겼고 짐이라고는 보따리 2개가 전부였지요. 옷가락지와 강보 그리고 아버지의 의서와 은비녀만은 설화가 풍 깊이 간직하였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검은 권세가 집안의 종학에 잔심부름꾼으로 들어갔습니다. 종학이란 양반 집안의 자제들이 모여 글을 배우는 곳이었지요. 검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허름한 행색을 하고 물 깃는 일, 마당 쓰는 일, 먹 가는 일 따위를 도맡았습니다. 그러나 검의 천재성은 오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종학의 훈장이 양반 자제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었지요.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 하셨다. 이 구절의 뜻을 풀어 백자 안에 담아보아라. 양반 자제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붓을 들었다 놓았다 하였습니다. 누구 하나 시원하게 답을 쓰지 못하였지요.
그때 마당 한쪽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검이 중얼거렸습니다. 고난은 하늘이 내리는 시험이요. 이를 견디는 자만이 큰 그릇이 되나니 옥도 갈아야 빛나고 칼도 두드려야 날이 서는 법이옵니다. 검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고요한 서당 안에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훈장이 벌떡 일어나 검을 바라보았지요. 네 이놈, 내가 방금 한 말을 다시 해보거라. 검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조용히 훈장 앞에 나아가 같은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훈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어디서 글을 배웠느냐? 스승은 없사옵니다. 다만 지나가는 선비들의 말씀을 귀동냥하였을 뿐이옵니다. 서당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양반 자제들은 미천한 심부름꾼이 자신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였지요. 그러나 훈장은 오히려 감탄하며 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놈이로다. 앞으로 서당 한쪽에 앉아 함께 배우도록 하여라.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성균관 근처 종학에 천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양반과 사랑채를 오르내렸지요.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김 판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김 판서는 영조 임금 아래에서 권세를 휘두르는 대신이었습니다. 16년 전 대군을 역모로 몰아 죽인 자가 바로 이 김 판서였지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군의 혈육을 뿌리째 뽑아야 했고, 그날 대군의 갓난아기가 사라진 것이 평생의 화근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 판서가 직접 종학을 시찰하러 왔습니다. 문관들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서당 마당에 들어선 김 판서는 양반 자제들의 글 공부를 둘러보는 척하며 실은 다른 것을 찾고 있었지요. 그 천재라는 아이가 어디 있느냐? 훈장이 검을 불렀습니다. 검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걸음으로 나아가 김 판서 앞에 엎드렸지요. 소인검이라 하옵니다. 김 판서는 검의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그만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눈매, 저 코, 저 입술선이 어찌 이리도 닮았단 말인가. 16년 전 자신이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대군의 얼굴이 고스란히 검의 얼굴 위에 겹쳐 보였지요. 내 어미는 누구냐? 김 판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였지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사옵니다. 남한산성 밑에서 국밥집을 하셨사옵니다. 김 판서는 억지로 평정을 가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종학을 떠났지요. 그러나 가마에 오른 김 판서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하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 판서는 은밀히 수하들을 풀어 검의 뒷배경을 캐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한산성 국밥집 홀어머니 16해 전에 나타난 모자. 하나하나 조각을 맞추어 가던 김 판서는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내었지요. 그 주모가 해민서 수석 의녀의 딸이라고. 16년 전 영모 사건 때 처형된 자의 딸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대감. 당시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친 것으로 보이옵니다. 김 판서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해민서의 생존자가 왕손으로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지요. 16년 전 눈 속에서 사라졌던 그 갓난아기가 바로 검이 틀림없었습니다. 저 아이를 살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김 판서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양의 밤하늘에 초승달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검은 그림자들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지요. 한편 설화는 한양 바닥에서 비천한 침모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느질품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었지만 매일 종악 근처를 맴돌며 아들의 안위를 살폈지요. 설화의 손은 바늘에 찔려 늘 피가 맺혀 있었으나 아들이 무탈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그 아픔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거미가 세상에 이름을 떨치면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리라. 설화는 작은 방에서 홀로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양의 어둠 속에서는 그들을 향한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지요. 김 판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미라는 아이가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전에 그 싹을 잘라버려야 하였지요. 그는 가장 솜씨 좋은 자객을 불러들였습니다. 저 아이를 조용히 처리하여라. 흔적은 남기지 말고 병으로 죽은 것처럼 꾸며라. 자객은 고개를 숙여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독을 바른 작은 화살이 들어 있었지요. 스치기만 해도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독이었습니다. 그날 밤 종악의 자제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검은 서당 한쪽 구석에 마련된 좁은 방에서 촛불 아래에 책을 읽고 있었지요. 창호지 문 너머로 가을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스르르.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그 순간 창호지를 뚫고 날아든 무언가가 검의 오른쪽 어깨를 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온몸으로 화끈한 열기가 퍼져나갔지요. 흑. 검은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독이 퍼지는 것인지 눈앞이 아찔하게 돌아갔지요. 검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자객이 확인 사살을 위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검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손을 뻗어 곁에 있던 벼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오지 마라. 검은 온 힘을 다해 벼루를 창문 쪽으로 던졌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창호지가 찢어지고 자객의 당황한 기척이 느껴졌지요. 동시에 서당 이곳저곳에서 인기척이 일어났습니다. 자객은 소란에 놀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검은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설화가 달려온 것은 축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설화는 아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하였지요. 그러나 설화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재빨리 상황을 살폈습니다. 독이다. 독이 퍼지고 있어. 설화는 검의 상처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16해 동안 감추어 왔던 의녀로서의 지식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지요. 설화는 검을 업고 서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관아에 알렸다가는 김 판서의 소나귀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였기에 어디론가 숨어야 하였습니다. 석필이 마련해 둔 은신처가 있었습니다. 한양 외곽의 허름한 민가 지하에 있는 비밀 공간이었지요. 설화는 검을 그곳으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가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침 12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지요. 10여 년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침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검아. 어미가 더 일찍 내 곁을 지켰어야 하는 것을.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손은 떨리지 않았지요. 설화는 천천히 검의 옷을 벗기고 상처 부위를 살폈습니다. 독이 어깨에서 시작하여 이미 가슴 쪽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곡지혈, 합곡혈, 내관혈.
설화는 경락의 이름을 읊조리며 은침을 하나씩 검의 몸에 꽂았습니다. 침 끝이 살갗을 뚫고 들어갈 때마다 검의 몸이 파르르 떨렸지요. 설화는 침을 돌려가며 도끼가 모이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여기다. 설화는 어깨 상처 바로 아래 독이 응집된 자리에 가장 긴 침을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지요. 설화는 이를 악물고 침을 비틀어 독을 뽑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검붉은 피와 함께 시커먼 독액이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아가. 조금만 더 버텨다오. 설화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검은 혼몽 속에서도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는 듯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어머니, 어머니. 그 순간 지하실 문이 열리며 석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고 품에는 약재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설화 낭자, 여기 약재를 구해왔소. 한양 도성을 이 잡듯 뒤져서 겨우 찾았소이다. 석필은 도라지, 감초, 인삼 뿌리며 해독에 쓰이는 귀한 약재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는 약재를 구하러 다니는 동안 김 판서의 수아들 눈을 피해 일부러 엉뚱한 곳을 헤매며 추적을 따돌렸지요. 고맙습니다, 석필 어른. 설화는 짧게 감사를 전하고 바로 약재를 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화로에 불을 피우고 약탕관에 물을 올렸지요. 은은한 약초 향이 지하실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사흘 밤낮이 흘렀습니다. 설화는 한숨도 자지 않고 검의 곁을 지켰지요. 한 시즌마다 침을 바꾸어 꽂고 두 시즌마다 약을 먹이고 새벽이면 땀에 젖은 이불을 갈아 주었습니다. 검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였고 때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글귀를 읊조리기도 하였습니다. 천지가 폐색하면 현인이 숨고 천지가 열리면 용이 승천하나니. 혼몽 중에도 검은 경전의 구절을 외우고 있었지요. 설화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죽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설화는 한 가지 조치를 더 취하였습니다. 침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왼손 손등을 작은 칼로 긋는 것이었지요. 검의 몸에 난 침 자국과 비슷한 상처를 자신에게도 만들어 혹시 누가 물으면 모자가 함께 다친 것이라고 둘러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낭자, 그게 무슨 짓이오? 석필이 놀라 말렸지만 설화는 담담하게 대답하였지요. 제 손에 상처가 있으면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옵니다. 제가 의술을 안다는 것을 들켜서는 아니 되옵니다. 사흘째 되는 새벽, 검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열이 내리고 안색에도 핏기가 돌기 시작하였지요. 검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곁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발견하였습니다. 어머니. 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하였습니다. 설화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이마를 맞대었지요. 깨어났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검은 어머니의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그늘을 보았습니다.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간호하느라 초췌해진 얼굴이었지요. 그리고 어머니의 왼손에 감긴 붕대를 보았습니다. 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옵니까? 설화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지요. 살아있어 주는 것이 갚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것이 어미에게는 전부란다. 석필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석필은 고개를 돌려 몰래 눈물을 훔쳤지요. 이 사건 이후 설화와 검의 마음은
더욱 단단하게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같은 불꽃이 피어올랐지요. 자신들을 죽이려 한 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각오였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검이 목숨을 건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으나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하였지요. 설화는 검을 은신처에 숨겨두고 때때로 찾아와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그 사이 한양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김 판서가 숨겨두었던 서자를 세상에 내놓았는데 그 아이가 16년 전 돌아가신 대군의 유복자라는 것이었지요. 대군 저하의 핏줄이 살아 있었다니. 김 판서 대감께서 그 아이를 목숨 걸고 지켜오셨다더군. 장안의 양반과 사랑방마다 이 이야기로 떠들썩하였습니다. 김 판서는 자신의 서자 김도윤을 대군의 유복자로 꾸며내어 왕실의 정통성을 흔들고자 하였지요. 도윤은 김 판서가 미리 가르쳐 둔 대로 왕실의 비사를 줄줄을 펐고 사람들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더욱 교활한 수가 뒤따랐습니다. 김 판서는 검에 대한 소문도 함께 퍼뜨렸지요. 남한산성에서 올라온 천재 소년. 그 아이가 왕손인 척한다면서. 가짜라더군. 어디서 옷가락질을 주워다가 왕실 물건이라 속이고 다닌다지. 사기꾼 모자라니까. 주막집 계집년이 아들을 출세시키려고 꾸민 짓이래. 검은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몰렸습니다. 석필이 급히 은신처로 달려와 이 소식을 전하였을 때 검은 이를 악물었지요. 저들이 제가 가진 것이 진짜인 줄 알기에 이리 서두르는 것이옵니다. 설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판서가 가짜 왕손을 내세운 것은 진짜가 두렵기 때문이었지요. 그렇다면 맞서 싸울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진짜 증거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검아, 내가 어릴 적 흙바닥에 썼던 글씨들을 기억하느냐? 설화가 물었습니다. 검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기억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하였사옵니까? 내가 쓴 글씨 중에 이상한 문양들이 섞여 있었다. 나는 처음에 그저 내가 지어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더구나. 설화는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검이 대여섯 살 때 나뭇가지로 그렸던 문양이 베껴져 있었지요. 이것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함께 만드신 비밀 암호문이다. 오직 적통 왕손에게만 대대로 전해지는 것이라 하였다. 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글을 썼단 말입니까? 검은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문양의 의미가 저절로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이것은 천명이옵니다. 하늘이 정한 바를 어찌 사람이 거스르리요. 검은 또박또박 암호를 풀어 읽었습니다. 설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건만 검은 이 암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이 진짜 왕손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것만이 아니옵니다. 설화는 품속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랜 서찰이었지요. 이것은 내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신 유서란다. 16년 전 그날 아버지께서 형장으로 끌려가시기 직전에 내 손에 쥐어주셨다. 설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은 조심스럽게 서찰을 펼쳤지요. 거기에는 16년 전 김 판서가 대군을 모함하였던 구체적인 정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조 2년 3월 15일 김 판서가 거짓 증거를 꾸며 대군께 영모의 누명을 씌워 싸웁니다. 증인을 매수하고 문서를 위조하였으며 대군의 측근들을 협박하여 거짓 자백을 받아내 싸웁니다. 검은 서찰을 읽어 내려가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것은 김 판서의 목을 칠 수 있는 칼이었지요. 바로 그때 은신처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석필이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큰일 났소. 김 판서가 보낸 자객이 사실은 이중 첩자였다는 것이 밝혀졌소이다.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검을 습격하였던 그 자객이 본래는 왕실을 지키는 비밀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김 판서의 명을 받은 척하면서 실은 검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객이 독을 썼지만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았소. 일부러 빗맞힌 것이요. 검 도령이 위기에서 어찌 대처하는지 보고자 하였다더이다. 검은 어깨의 상처를 만져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지요. 암살자의 솜씨라면 단번에 급소를 노렸을 터인데 화살은 어깨를 스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이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석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소. 검 도령의 등에 있는 점, 그것을 누군가 보았다고 하오. 검의 등 왼쪽 어깨 축지 아래에는 7개의 작은 점이 북두칠성 모양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설화가 어릴 적부터 보아왔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범상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칠성반이라 하오. 왕가의 혈통에만 나타나는 표식이요. 대군께서도 같은 곳에 같은 점이 있으셨다고 전해지요. 설화와 검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암호문을 풀 수 있는 능력, 칠성반,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유서까지. 3가지 증거가 모두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김 판서가 내세운 가짜 왕손이 암호문을 풀지 못하였다는 이야기가 먼저 돌았고, 이어서 남한산성 출신 소년이 그 암호를 단번에 풀었다는 이야기가 뒤따랐지요. 도성 안선비들 사이에서 검을 옹호하는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 판서가 가짜를 진짜라 속이고 있는 것 아니오? 그 국밥집 모자가 오히려 진짜 아니겠소? 김 판서는 이를 갈았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설화는 은신처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국밥집 주모의 얼굴이 아니었지요. 진실을 손에 쥔 자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숨을 때는 지났다. 설화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모가 아닌 거대한 진실을 품은 심판자로서 일어설 때가 온 것이었지. 여론이 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김 판서는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의 모든 죄악이 드러날 터였지요. 김 판서는 밤새 궁리한 끝에 가장 비열한 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 모자의 급소가 무엇이냐? 서로를 향한 정이 아니겠느냐? 김 판서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수하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포졸들이 설화가 머물던 작은 방을 급습하였지요. 내년이 설화라는 계집이냐? 왕실 물건을 훔치고 신분을 속인 죄로 잡아들인다. 설화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검이 숨어있는 은신처와는 다른 곳이었기에 다행이었지요.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 설화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검이 은신처를 뛰쳐나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석필이 검의 팔을 붙잡았지요. 지금 나가면 그대도 잡히오.
이것은 김판서의 함정이요. 하오나 어머니께서 잡혀가셨사옵니다. 어찌 가만히 있으란 말씀이옵니까? 검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석필의 말도 틀린 것이 아니었지요. 김판서는 분명 검을 유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포도청옥에 갇혔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감옥에서 설화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눈을 감았지요. 잠시 후 철문이 열리더니 김판서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혜민서 의녀에 따라. 김판서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들어 김판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16년 전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 저와 제 아들까지 죽이려 하시옵니까? 내년에 아버지는 역적을 도운 죄인이었다. 당연히 죽어야 하였지. 거짓이옵니다. 누가 누구를 모함하였는지 온 천하가 곧 알게 될 것이옵니다. 김판서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옥졸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2년의 입을 다물게 하여라. 그날부터 설화에 대한 혹독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판서의 사주를 받은 옥졸들은 설화를 형틀에 묶고 곤장을 내리쳤지요. 설화의 등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으나 설화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옷가락지를 훔쳤느냐? 누가 시켰느냐? 불어라. 훔친 것이 아니옵니다. 제 아들 것이옵니다. 매질이 계속되었습니다. 설화의 입술이 터지고 볼이 부어올랐으나 대답은 한결같았지요. 사흘째 되는 날, 김판서가 다시 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지요. 내 아들에게 전가를 보내거라. 옷가락지를 가져오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설화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김판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이 함정인 줄 모를 줄 아시옵니까? 함정이든 아니든 내 아들은 올 것이다. 어미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 김판서는 비웃으며 옥을 나섰습니다. 설화는 이를 악물었지요. 검이 오면 안 되었습니다. 옷가락지를 빼앗기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석필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지요. 어머니께서 고문을 받고 계시다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사옵니까? 저는 가야 하옵니다. 도령 이것은 분명 함정이요. 옷가락지를 가져가면 그들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요. 알고 있사옵니다. 그래도 가야 하옵니다. 검은 품속에서 옷가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용 문양이 새겨진 맑은 옥빛이 촛불에 반사되어 빛났지요. 이것이 없으면 저는 왕손임을 증명할 수 없사옵니다. 하오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제가 왕손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사옵니까? 어머니 없는 왕위 따위 원치 않사옵니다. 검은 석피를 뿌리치고 은신처를 나섰습니다. 한양의 밤거리는 어둡고 고요하였지요. 검은 김판서의 저택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택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검은 순간 발을 멈추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그러나 검은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설화의 아들이라는 자가 왔느냐? 대문이 열리며 김판서의 수하들이 검을 에워쌌습니다. 검은 포위당한 채 저택 안으로 끌려 들어갔지요. 한편 석필은 검의 뒤를 쫓다가 김판서의 수하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칼을 든 자객들이 석필에게 덤벼들었지요. 이놈이 그 책장수 첩자로구나. 석필은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훈련받은 무사들이었지요. 석필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습니다. 도령, 가지 마시오.
석필은 피를 토하며 외쳤으나 검은 이미 저택 안으로 사라진 뒤였지요. 김 판서의 저택 안에서는 한양의 선비들이 모여 연명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설화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검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김 판서의 수하들이 들이닥쳐 그 연명서를 빼앗았습니다. 이따위 종이 조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김 판서는 연명서를 화로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선비들은 분노하였으나 무력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검은 김 판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품속에서 옷가락지를 꺼내 들며 말하였지요. 여기 가져왔사옵니다. 이제 어머니를 풀어 주시옵소서. 김 판서는 옷가락지를 낚아채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어리석은 놈, 내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어미와 함께 죽여주마. 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함정인 줄 알면서도 들어왔건만 막상 닥치니 억장이 무너지는 듯하였지요. 그러나 검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한양의 밤하늘에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설화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가운데 도성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내 어미의 목숨이 이 옷가락지 하나보다 못하단 말이냐? 김 판서의 비웃음이 서리발처럼 내리쳤습니다. 검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옷가락지는 이미 김 판서의 소나귀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자, 이제 내 어미의 꼴을 보여주마. 김 판서가 손짓하자 수하들이 설화를 끌고 왔습니다. 검은 고개를 들다가 그만 비명을 삼켜야 하였지요. 어머니의 모습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설화는 형틀에 묶인 채 온몸이 피칠갑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얼굴을 덮었고 치마 저고리는 찢기고 핏물에 젖어 있었지요. 등에는 곤장 맞은 자국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손톱 밑에서는 아직도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화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조차 내지 않았지요. 어머니! 검은 자신도 모르게 외치며 일어서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옆의 선수아들이 검의 어깨를 짓눌러 다시 무릎을 꿇게 하였지요. 꼼짝 마라, 이놈. 김 판서는 천천히 설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설화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얼굴을 들게 하였지요. 어떠냐? 내 아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옷가락지까지 바치고 말이야. 설화의 눈이 힘겹게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무릎 꿇린 아들의 모습이 들어왔지요. 설화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검아, 어찌하여 왔느냐? 오지 말랬거늘. 어머니를 두고 어찌 가만히 있겠사옵니까? 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설화는 힘없이 미소 지었지요. 어리석은 아이로구나. 김 판서는 두 모자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지요. 설화의 은비녀였습니다. 매화 문양이 새겨진 해민서 수석 의녀의 증표였던 그 비녀를 김 판서가 어느새 빼앗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 어미의 보물이라며? 김 판서는 비녀를 손가락으로 튕기며 말하였지요. 해민서 의녀의 증표라고? 역적의 딸년이 감히 이런 것을 지니고 다녔다니 참으로 가소롭구나. 그 비녀를 내려놓으시오. 검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김 판서는 비녀를 땅바닥에 내던졌지요. 쨍그랑 은빛 비녀가 돌바닥 위로 굴러갔습니다. 보아라. 김 판서는 천천히 비녀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검이 보는 앞에서 비녀 위에 발을 올렸지요.
안 됩니다. 검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발에 힘을 주었지요. 우드드. 은비녀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매화 문양이 새겨진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긴 몸통은 휘어져 버렸지요. 내 놈이 왕손이면 무엇하느냐? 김판서는 부러진 비녀를 발로 걷어차며 포효하였습니다. 당장 내 어미도 구하지 못하는 천출 주막쟁이일 뿐인 것을 옷가락지를 가져왔으면 무엇하느냐? 이미 내 놈도 내 어미도 내 손바닥 위에 있거늘. 검은 부러진 비녀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간직해 온 유일한 유품이었지요.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렇게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검은 이를 악물고 손을 뻗었습니다. 수아들의 눈을 피해 바닥에 떨어진 비녀 조각 하나를 집어 올렸지요. 날카롭게 부러진 은조각이 검의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검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하늘이여. 검은 피 묻은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포효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였던지 지켜보던 수아들조차 움찔하였지요. 이 원통함을 어찌 갚으리까. 김판서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원통하면 살아남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내 놈은 오늘 여기서 죽을 터이니 원통함을 갚을 기회조차 없겠구나.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 몇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판서의 위세에 눌려 감이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지요. 검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은 듯하였습니다. 그때 설화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또렷하였지요. 검아. 검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설화는 기절하기 직전에 몸으로 온 힘을 다해 아들의 눈을 응시하였지요. 그리고 입 모양으로 말하였습니다. 기다려라. 검은 어머니의 입술을 읽었습니다. 기다리라니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설화의 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남아 있었지요. 그 눈빛에서 검은 희망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설화는 그대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기절한 것인지 정신을 잃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검은 피 묻은 비녀 조각을 쥔 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김판서의 저택 밖에서는 석필이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대궐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칼에 베인 상처가 있었으나 석필은 멈추지 않았지요. 어명을 청하여야 한다. 대궐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석필은 이를 악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대궐문이 저 멀리 보였지요. 그러나 문지기들은 피칠갑이 된 석필을 보고 창을 겨누었습니다. 누구냐? 물러서라. 제발 들어주시오. 김판서가 역모를 꾸미고 있소. 왕손을 해치려 하고 있단 말이오. 석필은 절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지기들은 차갑게 석필을 밀쳐냈지요. 미친놈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당장 꺼져라. 석필은 대궐문 앞 돌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돌 틈새로 스며들었고 석필의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지요. 도령, 낭자, 제발 버텨주시오. 석필의 마지막 중얼거림이 밤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한양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하였고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지요. 희망의 등불이 꺼진 듯한 이 어두운 밤, 검은 생에 가장 처절한 분노와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꽹과리 소리가 한양 도성을 뒤흔들었습니다. 대궐 앞 큰 길에서 누군가가 징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요.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백성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영조 임금께서 민정시찰을 위해 대궐문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임금의 가마가 멈추었지요. 호위 무사들이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무엄하다. 누가 어가 앞을 막느냐. 그러나 소란의 주인공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소년 하나가 길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지요. 옷은 찢기고 더러웠으며 손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검이었습니다. 김 판서가 검을 처형하려던 바로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었지요. 저택 담장 너머로 불화살이 날아들었고 혼란한 틈을 타 검은 탈출에 성공하였습니다. 누군가 몰래 검을 도운 것이었으나 그 은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검은 밤새 한양거리를 헤매다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격쟁을 올리기로 한 것이었지요. 격쟁이란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임금의 행차 앞에 엎드려 직접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으나 검에게는 이 방법밖에 남지 않았지요. 전하, 소인의 말씀을 들어 주시옵소서. 검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검을 끌어내려 하였으나 임금께서 손을 들어 막으셨지요. 잠깐 저 아이의 말을 들어보겠노라. 영조 임금께서는 가마 안에서 검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소년의 모습이 비참하였으나 눈빛만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며 무슨 원통함이 있어 격쟁을 올리느냐? 소인의 이름은 검이옵니다. 소인의 어머니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셨사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한 자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검의 목소리가 큰 길 위로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였지요. 임금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미를 모함하였느냐? 검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대답하였습니다. 김 판서 대감이옵니다. 군중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김 판서라 하면 조정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권세가였지요. 그런 대신을 일개 소년이 고발하다니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마침 김 판서도 임금의 행차에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을 발견하고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분노로 붉어졌지요. 전하, 저 아이는 미친놈이옵니다. 왕실 물건을 훔치고 왕손을 사칭한 사기꾼의 자식이옵니다. 김 판서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검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소인은 사기꾼이 아니옵니다. 김 판서 대감이야말로 16년 전 대군을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역적이옵니다. 검은 품속에서 3가지 물건을 꺼내어 땅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피 묻은 비녀 조각, 용문양의 옷가락지, 그리고 낡은 서찰이었지요. 옷가락지는 탈출할 때 되찾아온 것이었고, 서찰은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인의 어머니께서 목숨 걸고 지켜온 증거이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형장으로 끌려가시기 직전 남기신 유서이옵니다. 여기에는 김 판서 대감이 대군을 모함한 구체적인 정황이 모두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임금께서 서찰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내관이 서찰을 받아 임금께 올렸지요. 임금께서는 한참 동안 서찰을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김 판서, 이 서찰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냐? 임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김 판서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급히 엎드렸지요. 아니옵니다, 전하. 저것은 위조된 문서이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왕손을 사칭한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김 판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전하, 소인이 진짜 대군의 핏줄임을 증명할 수 있사옵니다. 검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함께 만드신 비밀 암호문이었지요. 이 암호는 오직 왕가의 적통만이 해독할 수 있다고 전해지옵니다. 소인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건만 이것을 읽을 수 있사옵니다. 검은 암호를 한 글자 한 글자 풀어 읽었습니다. 천명이 내린 바 어찌 사람이 거스르리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이기리라. 임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 암호문을 읽을 수 있는 자는 왕가의 핏줄뿐이라는 것을 임금께서도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내가 정녕 그것을 읽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때 김 판서가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저놈은 미친놈이옵니다. 전하를 현혹시키려는 것이옵니다. 저 자리에서 처단하겠사옵니다. 김 판서가 검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막으려 하였으나 김 판서의 움직임이 더 빨랐지요. 칼날이 검의 목을 향해 내리쳐졌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창 하나가 김 판서의 칼을 쳐냈습니다. 김 판서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지요. 누구냐? 김 판서가 외쳤습니다. 군중 사이를 뚫고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왕실 호위무사의 복장을 한 자였지요. 놀랍게도 그 얼굴은 바로 석필이었습니다. 석필 어른, 검이 놀라 외쳤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석필이 살아 있었던 것이지요. 석필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본래 왕실 호위 조직의 일원이었사옵니다. 16년 전 전하의 밀명을 받들어 대군의 유복자를 지켜왔사옵니다. 임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석필의 말은 사실이었지요. 짐은 이미 이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노라. 16년 전 짐의 동생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도 알고 있었노라. 다만 증거가 없어 김 판서를 단죄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임금의 고백에 군중이 술렁거렸습니다. 김 판서는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였지요. 전하, 그것은 임금께서 검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주를 직접 보여다오. 짐이 시제를 내릴 터이니 시를 지어 올려라. 임금께서 어려운 시제를 내리셨습니다. 군중은 숨을 죽였지요. 검은 천천히 일어나 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세 걸음을 채떼기도 전에 시를 지어 올렸습니다. 눈 속에 묻힌 매화 16년을 참았나니 봄바람 부는 날에 향기가 더 깊도다. 하늘이 숨긴 진실, 땅이 어찌 막으리요. 용이 승천하는 날 구름도 길을 비키리라. 임금께서 감탄하셨습니다. 단숨에 지어낸 시가 이토록 빼어나니 검의 천재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요. 그때 내관 하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전하, 옥에 갇힌 설화라는 여인이 보낸 것이옵니다. 내관의 손에는 피 묻은 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설화가 옥바닥에 자신의 피로 쓴 글이었지요. 김 판서가 임금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사옵니다. 오늘 행차 때 역모를 일으키려 하옵니다. 임금께서 그 글을 읽으시고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김 판서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서리빨처럼 매서워졌지요. 김 판서, 할 말이 있느냐? 김 판서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지요.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지요. 김 판서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16년 전 대군을 모함한 죄, 왕손을 해치려 한 죄, 임금을 시해하려 음모를 꾸민 죄까지 겹겹이 쌓인 대역죄였지요. 영조 임금께서는 즉시 김 판서를 포박하게 하셨습니다. 김 판서와 그 일당을 의금부에 가두어라. 3일 안에 국문을 여러 죄를 다스리겠노라. 임금의 어명이 떨어지자 대궐 앞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판서의 횡포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손뼉을 쳤지요. 김 판서는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이를 갈며 검을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보아라, 이놈, 이것으로 끝났다 생각하느냐. 그러나 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지요. 어머니를 구해야 하였습니다. 전하, 소인의 어머니께서 아직 옥에 갇혀 계시옵니다. 부디 어머니를 풀어 주시옵소서. 검이 다시 엎드려 청하였습니다. 임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당연히 풀어주어야지. 그 여인은 죄인이 아니라 충신의 딸이니라. 당장 석방하고 약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여라. 내관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검은 석필과 함께 옥으로 달려갔지요. 어두컴컴한 옥 안에서 설화는 거의 숨이 끊어질 듯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검은 어머니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설화는 희미하게 눈을 떴지요. 아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검아, 내가 해냈구나. 어머니, 모든 것이 끝났사옵니다. 김 판서가 잡혀갔사옵니다. 설화의 창백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힘겹게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지요. 잘하였다, 내 아들아. 설화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검은 어머니를 업고 옥을 빠져나왔지요. 대궐에서 보낸 어의가 설화를 치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설화의 상처는 차츰 아물어갔고 몸도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였지요. 그 사이 조정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 판서와 그 일당에 대한 국문이 끝났습니다. 죄상이 명백하였으므로 판결은 신속하게 내려졌지요. 김 판서는 대역죄로 참수형에 처해졌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유배를 가거나 관직을 삭탈당하였습니다. 김 판서가 내세웠던 가짜 왕손 김도윤은 신분을 속인 죄로 귀양길에 올랐지요. 영조 임금께서는 친히 설화를 불러 사죄하셨습니다. 과인이 16년간 진실을 밝히지 못하여 그대와 그대의 부친이 고초를 겪었도다.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하겠느냐. 설화는 임금 앞에 엎드려 대답하였습니다. 전하의 은덕으로 목숨을 부지하였사옵니다. 이미 과분한 은혜를 입었사오니 더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임금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지요. 그리 말하지 말라. 그대의 부친은 충신이었느니라. 그대 역시 공을 세웠노라. 임금의 명으로 설화에게 내려진 모든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설화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닌 충신으로 복권되었고 해민서 수석 의녀였던 설화의 어머니 역시 명예를 되찾았지요. 설화 자신도 해민서 의녀로 복권되는 것을 넘어 왕실의 은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검은 대군의 적통 왕손으로 정식 인정을 받았지요. 임금께서 친히 검을 불러 대군의 자귀를 내리려 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왕실의 핏줄이니 마땅히 대군의 자리에 올라야 하느니라. 그러나 검은 고개를 조아리며 청하였습니다.
전하, 소인이 먼저 과거 시험을 치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사옵니다. 임금께서는 검의 뜻을 기특히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검은 그의 과거 시험에 응시하였지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검은 장원급제를 차지하였고 온 도성이 그 소식으로 떠들썩하였습니다. 장원급제 다음 날 검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남한산성으로 향하였습니다. 한양에서 남한산성까지는 먼 길이었으나 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요. 남한산성 아래 그 옛날 국밥집이 있던 자리에 도착하였을 때 설화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설화는 이제 더 이상 주모의 행색이 아니었지요.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를 빗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설화의 머리에는 은비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판서가 밟아 부러뜨렸던 그 비녀였지요. 임금께서 친히 금으로 수리하여 설화에게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은빛 몸통에 금빛 매화가 어우러져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빛났지요. 어머니. 검이 설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화는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켰지요. 무릎을 꿇지 말거라. 이제 너는 당당한 왕손이자 장원급제 도령이 아니냐.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저 아들일 뿐이옵니다. 설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석필이 조심스레 다가오고 있었지요. 석필은 왕실 호위무사의 직책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선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낭자. 석필이 설화를 불렀습니다. 설화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 사이에 16년간 쌓였던 벽이 마침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석필 어른, 그동안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갚을 것 없소이다. 다만 앞으로도 곁에 있게 해주시면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답이요. 설화와 석필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연정이 소박하지만 따스하게 이어지기 시작하였지요.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설화를 과부라 깔보고 업신여기던 이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길을 보냈지요. 저분이 남한산성의 성모라네. 왕손을 키워내신 분이시지. 16년을 숨어 살면서도 끝내 아들을 지켜내셨다네. 사람들은 설화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설화는 그저 담담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지요. 검은 대군으로 봉해진 뒤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아픔을 살피고 탐관오리들을 숙청하며 어진 정치를 펼쳤지요. 검이 가는 곳마다 억울한 백성들의 한이 풀렸고 곤줄인 이들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눈 속에 버려진 것은 아기가 아니라 이 나라의 희망이었노라. 임금께서 친히 내리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후세에 길이 전해져 교훈이 되었지요. 한겨울 남한산성에 흰 눈이 내렸습니다. 설화와 검은 나란히 산성 아래에 서서 눈 덮인 풍경을 바라보았지요. 16년 전 바로 이런 눈밭에서 설화가 갓난아기 검을 품에 안았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이 생각나시옵니까? 어찌 잊겠느냐. 눈 속에서 내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설화는 아득한 눈길로 저 멀리를 바라보았지요. 그날 너를 안아 올렸을 때 내가 울음을 뚝 그쳤단다. 그 순간 나는 알았지. 이 아이와 내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것을. 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던 손이
이제는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지요. 어머니께서 저를 주워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 눈밭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옵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사옵니다. 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다. 그저 어미 된 자의 마음이었을 뿐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모자의 미소가 따스하게 번졌지요. 눈 속에서 매화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혹한을 견디고 꽃망울을 터뜨린 설중매처럼 설화와 검의 삶도 마침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복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린다 하였습니다. 모진 눈보라 속에서도 어린 생명을 품었던 설화의 자비가 결국 조선에 큰 희망을 키워냈지요. 당장의 시련이 매서울지라도 설화처럼 선한 마음을 지킨다면 반드시 귀한 복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